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간의 마음,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살인이라는 정말 끔찍한 생각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걸작, 죄와 벌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섬뜩한 질문 하나에서부터예요. 주인공이 자기 자신한테 던진 질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법 위에 서도 되는 거 아닐까? 바로 이겁니다. 와, 이 질문 하나가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험한 생각. 그럼 도대체 이 위험한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의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런 끔찍한 이론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주인공 라스콜니코프,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배경은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주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을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 사는 가난한 대학생인데 하숙비는 밀렸지, 빚은 쌓였지.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여동생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소설 표현 그대로 정말 어디로도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 이런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 틈을 비집고 어떤 생각이 하나 싹 트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역겹다, 끔찍하다 싶은 생각인데 이상하게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엄청나게 위험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요.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첫째는 법을 지켜야만 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고, 둘째는 나폴레옹처럼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심지어 살인까지도 해도 되는 그런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와,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럼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비범한 인간일까? 아니면 그냥 벌레, 소설에서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하찮은 존재일까? 이걸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직접 실행에 옮겨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도끼가 떨어지다. 네,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그 위험한 생각이 어떻게 피냄새 나는 현실이 되는지 그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타겟, 그러니까 실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돈 밝히는 고리대금업자 전당포 노파였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여자를 그냥 사회의 해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해충을 제거하는 건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살인이 아니야. 내가 비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이 노파의 더러운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니 이건 위대한 실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전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도끼를 휘두르니 끔찍하고 혼란스럽고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목격자까지 나타나면서 그의 그 위대한 실험은 그냥 피범벅이 된 끔찍한 이중 살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모든 이론과 환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버리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처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요. 진짜 벌은 경찰이나 법정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범죄 후에 그가 느낀 게 뭘까요? 나는 초인이다. 이런 승리감? 전혀요. 정반대였습니다. 엄청난 혐오감, 그리고 몸이 아파와요.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하고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경찰이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편집증에 시달립니다.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거죠. 보이지 않는 벽을 쳐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그가 두려워했던 법적인 처벌, 감옥에 가거나 시베리아로 유배 가는 거, 이건 외부에서 오는 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를 괴롭힌 건 뭐였죠? 바로 자기 내면에서 오는 벌이었어요. 고열, 편집증,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자기 마음이, 자기 머릿속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남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걸 증명하려고 저지른 범죄가 역설적으로 그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는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책감과 공포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된 거죠. 네 번째 파트,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치 한 줄기 빛처럼요. 그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바로 소냐라는 인물입니다. 소냐는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법으로 보면 소냐 역시 죄인이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라스콜니코프의 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교만함에서 나왔지만 소냐의 죄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는 지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해 선을 넘었죠. 반면에 소냐는 영적인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해요. 한쪽은 힘을 원했고 다른 한쪽은 고통을 통해 구원을 믿어요. 내가 특별하다는 길과 신앙으로 견딘다는 길의 정면 충돌인 셈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내면의 감옥을 견딜 수가 없게 된 라스콜니코프.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네, 소녀에게 찾아가서 모든 걸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소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가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자, 3단계예요. 첫째, 지금 당장 내거리로 나가서 당신이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고 모두에게 고백하세요. 둘째, 법의 처벌을 달게 받으세요. 그 고통이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받아들이진 못해요.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은 끝에 그는 결국 소냐가 말한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8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가게 되죠. 그가 그렇게나 피하고 싶었던 외부의 처벌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설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한 인간이 점차 새로워지고 점차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부활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진짜 죄라는 건 뭘까요? 법을 어기는 행위,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행위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영혼의 상태일까요? 어쩌면 도스토옙스키는 이걸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판은 법정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매일 밤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열리는 거라고 말이죠.